오래된 상처. 발단 부엌 창가에 선 한 사람의 아침. 부엌 창문으로 옅은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아침이 그저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 조용한 시간만큼은 조금 아깝지 않은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너무 눈부시지도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은 노인의 눈에도 편안한 빛.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와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이 부드러운 빛이 마치 오늘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고 조용히 인사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늘 그랬듯이 식탁 위에 컵을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하나 둘. 머그컵 두 개가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나란히 놓였다. 혼자 사는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두 개를 꺼내는 습관이 남아있다. 처음에는 나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왜 난 늘 컵을 두 개 놓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러려니 했다. 이건 이제 내 아침을 시작하는 작은 의식이 되었고 말하지 않아도 나 자신을 위로하는 어떤 모양새가 되었다. 주전자에 물을 채우면서 나는 잠시 멈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다. 옆동 베란다에 널린 빨래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부지런히 내려가는 사람들, 가끔은 새벽 운동을 나온 이웃들의 느린 걸음들. 예전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나도 바쁘게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냥 그 사람들 삶의 속도를 구경하는 입장이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나만 천천히 남겨진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아주 싫지만은 않았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주전자를 올렸다. 파란 불꽃이 작게 타오르며 금속 바닥을 달궜다. 물이 데워지면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또렷하게 모습이 드러난다. 액체에서 기체로 눈에 보이던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 올라가는 그 모습이 가끔은 사람, 마음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분명히 가슴 어디에선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밖으로는 잘 티가 나지 않는 감정들. 언젠가부터 나는 그런 것들을 더 잘 알아보게 되었다.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이 집 안을 가만히 채우고 있었다. 이 소리는 참 이상하다. 예전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소리인데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진동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졌다. 아, 이 집엔 그래도 전기가 들어오고 냉장고도 돌아가고 세상과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 어쩌면 나도 모르게 이 작은 소음에 기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주전자의 입에서는 작은 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찬장에서 캐모마일 티백을 꺼내 컵 하나에 조용히 넣었다. 나이가 들면서 커피보다는 이런 허브차가 더 잘 맞았다.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진 뒤로 의사도 카페인을 줄이라고 했고 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물을 붓자 노란빛이 물속으로 천천히 번져나갔다. 마치 맑았던 물 위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내 마음의 색이 번져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컵 하나는 늘 그렇듯이 빈 채로 남겨두었다. 어쩌면 누가 보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내게 그 빈 컵은 그냥 물건이 아니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와 이 아침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 마지막 한 줄기 같은 것이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옛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언젠가 새로 만나게 될 누군가일 수도 있다. 구체적인 얼굴은 떠오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빈자리 하나 정도는 남겨두고 싶었다. 따뜻한 차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니 도자기에 스며든 온도가 손바닥으로 천천히 전해졌다.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며 몸을 받아냈다. 이 집에 이사 온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다. 그 사이 회사를 몇 번이고 그만둘까 고민했고 부모님 장례도 치렀고 아이들은 제 삶을 찾아 각자 떠나갔다. 삶의 모양은 많이 바뀌었는데 어쩐지 내 마음속에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을 찌르며 살아있던 기억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렇다고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던 순간. 젊었을 때 한 번 크게 넘어졌던 경험이 나이 들고도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 사람들 앞에만 서면 여전히 가슴이 조여오던 그 기억. 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삼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피하고만 싶었던 그날의 회의실을 다시 떠올렸다. 금이 간 유리. 갈등 도무지 지워지지 않던 그날. 그날 아침도 햇살이 좋았다. 아직 아이들이 어렸고 나도 한창 일에 자신이 붙던 시기였다. 회사에서 제법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3개월 동안 팀원들과 밤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만들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당신 요즘 눈빛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라며 웃어주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시 젊어진 것 같아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다. 문제의 날 나는 유난히 일찍 출근했다. 복도에 아무도 없을 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프로젝터를 켜고 슬라이드가 제대로 뜨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다. 레이저 포인터도 시험해보고 물도 미리 떠다 놓고 발표할 자리에서 몇 번이나 혼자 리허설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비록 긴장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준비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에 들어왔다. 팀장, 부장, 임원,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12명쯤 되는 시선이 모두 앞쪽 스크린으로 그리고 곧 나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의 무게가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았다. 나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다. 그리고 첫 문장을 꺼내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수십 번 연습했던 첫 문장이 그대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저희가 준비한 이 프로젝트는 말과 말 사이에 이상하게 긴 침묵이 생겼다. 손에 쥐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가 떨리기 시작했고 화면 위 붉은 점은 산만하게 움직였다. 마치 내 마음이 그대로 형광등 아래 드러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목은 바짝 말라 단어 하나를 이어가는 것조차 힘들었다. 누군가 의자를 뒤로 미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 소리들은 모두 왜 저러지? 라는 말로 변환되어 내 귀에 꽂혔다. 뒷줄에서 누군가 킥 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웃음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내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그 웃음 뒤에 숨은 뜻을 나는 마음대로 상상했다. 봐라, 결국 저 사람이 이걸 망치는구나.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것 아니었네. 머릿속에서 그런 문장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귀까지 뜨거웠다. 나는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으려 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슬라이드를 다시 내려다보고 억지로 다음 문장을 떠올려 보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녹아내린 것처럼 흐물거렸다. 내가 누구였는지 여기 왜 서 있는지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김대리 괜찮아요?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겉으로는 걱정이 섞인 부드러운 어조였지만 그 속에는 실망과 당혹감이 함께 섞여 있는 듯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네, 괜찮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슬라이드 속 글자는 흐릿해졌고 목소리는 진동하는 것처럼 떨렸다. 아주 짧은 발표 문장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말을 할수록 더 깊이 늪에 빠져들어가는 느낌. 지금이라도 그냥 멈추고 내려오라는 속삭임이 머릿속에서 울렸지만 그럴수록 나는 이상하게 더 버티려 애썼다. 그러다 결국 완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이 길어졌다. 회의실 안에는 초침 소리만 또렷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각자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슬쩍 확인했고 누군가는 서류를 정리했다. 나만 그 자리에 붙박이로 서서 마치 빛에 갇힌 벌레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회의 때 정리해서 다시 발표하도록 합시다. 부장의 말이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길로 나를 힐끗 바라보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고 나니 거대한 공간에 나 혼자만 남았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내 안 어딘가에서 쨍 하는 소리가 났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유리가 금 가는 소리. 오랫동안 쌓아 올린 자존심과 자신감이 그날 형광등 아래에서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에 놓인 자료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종이 위에 동그란 자국이 맺혔다. 나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그 얼룩마저 손등으로 지워보려 했다. 하지만 얼룩은 더 크게 번져갔다. 마치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엉망으로 번지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구경하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회의 시간은 공포가 되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은 피해야 할 재난이 되었다. 김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났다. 나는 최대한 짧고 무난한 대답만을 골라 말했다. 네, 저도 팀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 했던 내가 그날 이후로는
발언권이 돌아오지 않기만을 바라며 회의실 맨 뒷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실패는 수년이 지나도 가슴 한가운데 작은 돌처럼 남아 가끔씩 불쑥불쑥 튀어나와 내 마음을 후려쳤다. 한 사람의 손길. 전환 부서진 나를 붙들어 세운 힘.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채 나는 고개를 떨군 채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형광등은 여전히 밝게 켜져 있었지만 내 눈앞은 이상하게도 어둑했다. 마치 내 안쪽에서부터 어둠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 다만 어느 순간 내 오른쪽 어깨 위에 아주 가벼운 무게가 살짝 얹히는 느낌을 받았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이다. 그 손길은 참 묘했다. 무겁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았다. 슬쩍 얹었다가 언제든 뗄 수 있을 만큼 가벼운 힘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온기가 담겨 있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너 혼자가 아니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이미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시야도 또렷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김수진 팀장이었다. 언제나 바쁘게 회의를 오가며 꼿꼿한 자세로 서 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녀의 표정에는 상사의 표정보다는 먼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이 먼저 배어 있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런 순간 있어. 짧은 한마디였다. 그 문장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실 수 있었다. 방금 전까지 가슴 한가운데를 꽉 막고 있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 옆으로 밀려난 것 같았다. 김 팀장은 내 옆 의자를 조용히 당겨 앉았다. 그녀는 나를 향해 억지로 고개를 돌리게 하지도 왜 그랬어요? 하고 다그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시선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때까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적 있었어.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다. 늘 당당하고 말도 논리정연하게 잘하던 팀장이 나처럼 발표를 망친 적이 있다니.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자신의 실패담을 들려주었다. 임원진 앞에서 발표하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 머리는 하얘지고 손은 떨리고 슬라이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때 나도 진짜 사표 쓰고 싶었어. 그녀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나도 그랬다라는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이 있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내 실패가 나만의 특수한 재앙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과정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때 내 선배가 그러더라.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고. 그때는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가 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그게 진짜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톡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 집에 가서 푹 쉬고. 내일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같이 다시 정리해보자. 서두를 필요 없어. 한 번 넘어진다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니까. 그 말은 그날 형광등 아래에서 갈라진 내 유리 조각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내밀어진 손 같았다. 당장 다 붙일 수는 없어도 최소한 더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받쳐주는 손. 내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버리지 않도록 경계선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손. 그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뜨거운 물을 맞는 동안 나는 회의실에서 느꼈던 수치심과 함께 팀장의 손길을 여러 번 떠올렸다. 실패의 기억 옆에 조용히 그 손의 온도가 함께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나는 다시 발표 자리에 서기 시작했다. 몸은 여전히 긴장했고 목소리도 완벽하게 안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뒤쪽 어딘가에서 언제나 나를 지켜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가 큰 버팀목이 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마다 내 어깨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 하나가 얹혀 있는 것 같았다. 작은 온기의 힘. 여운 시간이 흘러 깨달은 것. 그날로부터 7년이 흘렀다. 회사에서는 어느새 내가 팀장이 되었고 김수진 팀장은 본사로 발령이 나 더 큰 일을 맡게 되었다. 머리는 예전보다 훨씬 많이 휘어졌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다. 상처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부엌 창가에서 햇빛을 바라보며 차를 마신다. 식탁 위에는 변함없이 머그컵 2개가 놓인다. 하나에는 따뜻한 허브차가 다른 하나는 여전히 빈 채로 남아있다.
언젠가 그 빈컵을 채울 사람이 새로운 누군가가 될지 아니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지 알 수 없지만 그 자리를 남겨두는 일만으로도 내 마음은 조금 덜 쓸쓸해진다. 어느 날 우리 팀에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다. 김민서. 아직 30도 되지 않은 눈빛이 반짝이는 젊은 친구였다. 그녀는 뭐든 완벽하게 하고 싶어 했다. 질문을 할 때도 꼼꼼히 메모했고 회의 준비도 치밀하게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기대와 불안이 한데 섞여 빛나던 그때의 눈빛을.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날이 찾아왔다. 민서가 첫 번째 큰 발표를 맡게 된 날이었다. 준비는 충분해 보였다. 자료도 탄탄했고 리허설도 여러 번 했다. 하지만 막상 사람들 앞에 서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슬라이드를 넘기는 손이 떨렸고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야 할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다. 결국 중간쯤에서 말문이 막혀버렸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누군가는 처음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래도 좀 더 연습했어야지.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 말들이 민서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회의실 문을 나가려다 안쪽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민서를 보았다. 고개를 떨군 채 발표 자료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은 너무도 익숙했다. 오래전 형광등 아래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나의 뒷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가볍게 문을 닫고 조용히 그녀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7년 전 누군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민서가 놀라 눈을 들었다. 그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누구나 그런 순간 있어요. 그 말은 오래전 내 어깨 위에 얹혔던 그 한마디와 똑같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말하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던 날, 회의실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리던 날, 그리고 그때 나를 붙잡아 준 한 사람의 손에 대해. 민서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정말요? 팀장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럼요. 나도 그때는 진짜 땅굴을 파고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날 때문에 내가 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더라고요. 민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빛이 섞여 있는 듯 했다. 완전히 절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나도 다시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깃든 눈빛.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감사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를 살린 건 거창한 철학도 대단한 조언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저 한 사람의 손길 괜찮아. 누구나 그런 순간 있어. 라는 짧은 말, 그 말에 담긴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 뒤로 나는 가능한 한 자주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회사에서 실수한 후배에게, 실망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동료에게, 때로는 엘리베이터에서 눈가가 빨개진 채 서 있는 낯선 사람에게도 아주 작은 온기라도 건네보려고 했다. 카페에서 힘들어 보이는 직원에게는 가끔 커피값을 대신 계산해주기도 하고 길에서 넘어진 어르신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드렸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침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여전히 옅고 부드럽다. 나는 오늘도 캐모마일 티를 우려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싼다. 한 손에는 시간이 만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지만 그 주름 속에는 내가 받은 온기와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온기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빈 머그컵 하나가 식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다. 나는 그 컵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언젠가 또 어떤 인연이 내 인생에 들어와 이 빈 컵을 함께 채우게 될까? 혹은 이미 내 곁을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온기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른다. 현관을 나서기 전에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낸다. 김수진 부장에게. 부장님 덕분에 오늘도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을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답장이 온다. 민준 씨, 나도 그때 많이 위로받았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우리 언젠가 조용한 데서 그때 이야기나 한번 길게 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부엌 창가를 한 번 더 바라본다. 햇빛이 은은하게 바닥과 식탁을 덮고 있다. 오래된 상처는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이제 그 상처 위엔 작은 온기가 겹겹이 쌓여 있다. 삶은 완벽함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작은 온기를 나누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문을 열고 나서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온기 한 조각이라도 건네보자. 노인이 되어가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일은 아마 그것이면 충분할 것이다.